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벼락치기의 진술을 보여주마 광쌤의 시험정리 특강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통합과학 1이죠. 이게 통합과학 1, 2로 나눠져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통합과학 그냥 분책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만 선생님이 정리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정리하고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 문제집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 풀어보면 여러분 학교 시험은 충분히 준비가 될 겁니다. 어느 회사 출판사건 관계없어요. 그냥 다 그 문제집 풀면 되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 대비해서는 이제 학력평가나 모의평가라고 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교육평가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달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제 올라오면 시험 문제가 이제 오픈되면 선생님이 해설 강의 제작해서 올릴 테니까 그런 부분 같이 공부하면서 가면은 통합과학은 충분히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에 나온다고 해도 걱정될 게 없는 게 통합과학은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편 지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시스템이 뭐냐라는 건데, 시스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임, 집단, 집합체예요. 그냥 모임이면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냥 아무 모임이 아니라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놓으면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말로 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태양계 하면 태양, 수금수야, 목토, 천해, 위성, 소행성 해가지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태양을 두목으로 한 그 다음 시스템들, 개들 말하는 거, 모임들 말하는 거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생태계 이런 거 들어봤죠? 생태계. 이게 생태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있는 동물들 여러 가지 있고 식물들 여러 가지 있고 걔네들 다 모아놓은 게 생태의 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5가지가 있습니다.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거든요. 중학교 아마 1학년 때 공부했었을 텐데, 땅, 그 다음에 공기, 물, 그 다음에 생물들, 그 다음에 우주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이 요 5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을 모아놓으면 걔네들끼리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뒤에 나올 중요한 내용은 그 상호작용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물질들이 서로 얘네들끼리 교환하고 옮겨가고 이렇게 변화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 지구 시스템들끼리 기권, 생물권, 직권, 그 다음에 수권 있고 외권은 따로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독해 문제예요. 우선 A 한번 볼게요. 사막에서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버섯바위가 생성된다. 독해라 그랬어요. 바람에 의해서 뭐라고요? 바위가 생성된대요. 그러면 기권에서 기권에서 뭐예요? 직권이잖아요. 그래서 A 보면 지금 기권에서 직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두 번째 거 볼게요. 화산 활동으로 화산재,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이거 아예 대놓고 기권이라고 얘기했네. 그럼 봐봐. 화산 활동인데 이게 뭐예요? 땅에서 화산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에서 기권 간다는 얘기예요. 직권에서 기권 간다. 그렇죠?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 땅이잖아요. 그렇죠? 네,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지진 해일, 이거 바다잖아요. 그래서 직권에서 수권, B 한번 볼까요? 직권에서 수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하나만 또 볼게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이 기권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한다. 자, 우선 식물 나왔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물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 어디 있어요? 이산화탄소 볼 것도 없이 여기 기권의 이산화탄소 흡수한다. 식물하고, 그러니까 생물권하고 기권 관계 얘기하는 거죠. 이 상호작용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독해 문제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이런 거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요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외권에 대한 게 좀 구체적인 게 없어서 잘 보세요. 태양풍에 의해 오로라가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오로라가 이게 기권에서 발생하고요. 태양풍은 태양에서 오는 뭐예요? 방사선이에요. 방사능입니다.
그것이 지구자기장에 막혀서 오로라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풍이라는 건 벌써 이제 우주에서 오는 거죠. 우주에서 우리 기권. 그 다음에 직권으로 가는 거 볼게요. 외액의 유동성으로 인한 지구자기장의 형성. 외액이 막 움직여가지고 이게 여기 보면 철하고 니켈들이 움직이면서 이 자석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속에서.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해서 알겠지만 외액 같은 경우는 액체로 돼 있어요. 걔들 움직임, 자석이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구 자기장은 지구 있으면 그 바깥에 막 이렇게 지구 자기장 실드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쪽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생물권은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태양 에너지 우주에서부터 오잖아요. 그게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식물 쪽으로. 그래서 이건 생물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 시스템 중에서 아까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직권입니다. 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직권은 지각, 껍데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과 같은 걸 보면 그 다음에 과육에 해당하는 멘틀,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개로 나눠지죠. 외액과 내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 성분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단원에서 공부했었지만 우리 지각의 구성 성분은 산소와 규소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이 2가지가 더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각의 성분은 산소 규소가 제일 많은데 여기에 직권은 우리가 앞서 다루지 않았던 핵에 대해서도 다루거든요. 이 핵의 성분이 철과 니켈. 아까 철과 니켈들 얘네들이 막 움직이면서 지구자기장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가지만 하나 더 핵이 들어가게 되면 철과 니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그대로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광물 할 때 규산형 광물 공부했었잖아요. SiO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 잘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껍데기 규산형 광물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요겁니다.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2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 체크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멘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핵에 대해서는 핵이 자세한 거 몰라요. 우리도 아직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거기까지 뭐 파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액과 내액으로 구분되고 얘네들이 액체다 고체다 요것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뭐 그나마 제일 뭐 조사할 수 있었던 거죠. 알아낼 수 있었던 게 가장 가까운 지각 아니겠어요? 그 지각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각에 대한 거, 그 다음 멘틀, 핵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각부터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는 데인데 2가지로 나타냅니다. 구분됩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땅하고 바다 밑에도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바다가 있죠? 그럼 요게 대륙 지각이고 요 밑에는 요 땅이죠. 요게 해양 지각입니다. 되겠죠? 얘네들의 구성 성분은 화강암입니다. 이 화강암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다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게 다 화강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계단 무슨 저기 뭐 이렇게 건물 같은데 보면 뭐 대리석 같이 번쩍번쩍한 뭐 이렇게 계단이나 벽 외벽 이런 거 다 화강암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륙지각은 화강암이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인데 자 해양지각은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 현무암은 제주도죠. 그렇죠? 제주도가 뭐냐면 해양지각인데 얘가 약간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이 올라왔으니까 여기 이제 뽕 하고 드러났잖아요. 요게 우리가 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지각이 올라와가지고 여기 바다 위로 올라온 요 부분이 우리가 제주도가 되는 거라서 요걸 이제 우리가 현무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해양지각은 현무암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화강암은 이건 원래 이제 멘틀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물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물을 기준으로. 바다를 뭐야 이거 색깔이 빨간색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대륙지각은 어떻게 되냐면 볼록 올라와 있죠. 그래서 두께가 두꺼우니까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올라왔으니까 물보다는 밀도가 작은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뭐 따로 외우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해양제강은 물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깔아앉아 있죠. 그래서 두께가 얇아요. 두께가 두꺼우면 올라오겠지. 얇으니까 밑에 깔아앉아 있고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물 밑에 깔아앉는 거예요. 물을 기준으로. 응?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그냥 바로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멘틀로 넘어갈게요. 이걸로 이제 지각은 끝났고 멘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가장 부피가 크다. 지각, 멘틀, 외액, 내액. 자, 지각, 멘틀, 외액, 내액 중에서
그죠? 얘가 제일 부피가 크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얘들이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얘들이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핵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에너지, 열 에너지를 이쪽으로 전달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외부로 전달한다.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화산 폭발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에너지를 바깥으로 뿜어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핵은 앞서도 말했지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은 중요한 거는 이제 얘 주된 구성 우리 성분을 보면 철과 니켈이고, 그 다음에 외핵은 액체고 내핵은 고체다. 자,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달달달달 외우고 있던 거라서. 자, 그럼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도대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직권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쵸? 라는 건데, 첫 번째 지진파 분석입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얘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는 것 통해서 얘들을 구성하는 물질이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장을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물 웅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똑같은 속력으로 뛴다고 하면 여기선 빠르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운동장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빨라지겠죠. 이러한 속력 변화, 지진도 똑같아요. 지진파도 똑같아요. 만들어진 파동은 쭉 나가야 돼요. 자기 속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이런 것 때문에 무언가가 달라졌구나, 이래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지진파의 뭐 속력 변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학교 때 되게 이거 외우게 시키는데, 이게 뭐냐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이제 알아낸 요거, 갑자기 이제 지진파의 속력이 막 갑자기 확 변하게 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모호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멘틀이에요. 여기가 멘틀, 이만큼이 멘틀, 요 아래 부분이 다 멘틀이고, 요 부분이 대륙지각, 여기가 해양지각, 대륙지각, 해양지각이 있는데, 요 지금 경계면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모호면은 모호로비치치라는 과학자가 이제 발견해서 모호로비치치 불연성면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줄여가지고 왜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름 하기가 어렵나? 그거 모호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막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게 모호로비치치가 발견해서 모호면이 된 거고, 만약에 라라는 사람이 발견했으면 라면이 되는 거고, 쫄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으면 쫄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모호면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에다가 그 사람이 발견한 면이다. 뭐라고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나타낸다. 어떻게 알았다? 지진파의 속력이 갑자기 확 변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권의 역할이라는 거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 생물들한테는 서식처 제공, 그 다음에 수권의 염류 공급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바닷물이 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 맷돌, 그 소금을 만들어내는 맷돌, 소원을 불어 넣으면 그걸 막 만들어내는 맷돌이 있었죠. 그 맷돌이 소금을 만들어 다오 했는데 멈추는 방법을 몰라서 아직도 그 맷돌이 소금을 만들고 있다. 이런 우화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직권이 바로 바닷물을 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직권이 목욕한 물이 바닷물로 흘러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찝찝한 거지. 그냥 물이 아니라, 여기 아마 비 내리죠. 미리 여기서 설명할게요. 비가 막 내리죠. 그럼 여기 막 씻겨 내려온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목욕한 물이, 때국물이 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계속 짜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대단한 내용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요 그림은 좀 표준적인 내용이니까 요 그림도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인데 그냥 우리가 물에서 볼록 튀어나왔다 가라앉아있다 이렇게만 있는데, 사실은 대륙지각 이렇게 밑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두께가 이렇게 두껍다. 해양지각은 얇다.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밀도가 작다. 그 다음에 물 위에 가라앉았으니까 밀도가 크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기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공기층 얘기하는 건데, 이거 많이 봤죠? 여러분 중학교 때 또 많이 봤던 겁니다. 기권도 역시 구분이 돼요. 대류, 성층, 중간, 열권으로 4개로 구분한다. 그럼 이 구분의 기준은 뭐냐? 바로 온도로 이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구성 성분은 질소가 가장 많고요. 산소입니다. 질소는 어디에도 가장 많죠? 과자에도 많죠.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질소가 비싸면, 여러분 이게 흔하지 않아서 비싸면 어떻게 감히 과자하고 질소하고 그 비율을 바꿀 생각을 하겠어요? 아시겠죠?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과자를 줄이더라도 질소를 가득 채운다. 이런 마인드로 과자 제과점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숨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질소, 산소, 그렇죠.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얘네들을 구분한 층에 대해서 살펴보면 밑에서부터입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대륙, 성층, 중간, 열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많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올라갈수록 점점 내용들이 줄죠.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요 그래프 중요합니다.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이 지금 기권을 구분하는 게 온도차라고 그랬죠. 그럼 그 온도가 다른 이유에 대한 것을 원인을 알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연습부터 해볼게요. 이게 X축이 기온이고 Y축이 높이거든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높이 높아지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면 높이 낮아지는 거죠. 이거 안 어렵죠? 그럼 온도는 오른쪽으로 가면 온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잘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온도가 다른 이유는 이 지구상에는 결과적으로 3개의 난로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가장 주된 난로가 태양이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그 다음에 지구도 난로의 역할을 합니다. 태양열을 받은 다음에 이걸 다시 지구 복사라고 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해서 얘를 다시 뿜어내요. 물론 태양까지 가진 않겠지만 얘가 뿜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프라이팬 달궈놔봐. 뜨겁게 달궈놔봐.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해도 한동안은 프라이팬이 이게 뜨거워요. 그 다음에 점점 식죠. 이거 복사열을 내보내는 거죠. 열을 받은 거를 얘가 방출해요. 그래서 얘도 난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존층도 똑같아요. 이 오존들이 뭉쳐있는 이 오존층에서 어떻게 열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얘가 방출하는 역할을 해요. 즉 3개의 난로가 있습니다. 그럼 이 3개의 난로의 위치만 기억하면 돼요. 자, 우선 난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요 난로에서 이쪽으로 이거 높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쪽으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도가 여기는 뜨겁지만 멀어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렇죠? 이쪽에 보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된다? 여기는 뜨겁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열기가 줄어들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요 난로가 있을 때 요 그림만 그리면 돼요. 뭐냐면,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난로가 있을 때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근데 아까 봤지만 온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럼 여기 난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아, 난로가 있을 때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아니, 아까 왼쪽으로 가는 게 온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끝났어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바로 이제 완성해 볼게요. 우선 태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존층이 있어요. 그럼 태양에서부터 오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태양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 떨어지고, 태양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 떨어져요. 오존층에서 멀어질수록 온도 떨어져요.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온도 떨어져요. 그런데 태양의 뒤편 관심 없어요. 지구의 뒤편 관심 없어요. 지구 안쪽이 돼버리겠죠. 관심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하나, 둘, 셋, 넷. 똑같죠? 아시겠죠? 그냥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도가 얼마일 때 꺾이고 무슨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층권의 고도는 얼마까지냐 이런 거 시험 문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시험 스타일에 따라 그런 거 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여러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사람이 되게 좀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거 낼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기온 분포가 이렇게 되느냐? 높이에 따라 기온 분포가 이렇게 되느냐? 3개의 난로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 3개의 난로가 바로 각각 태양, 오존층, 지구라는 사실. 그럼 태양, 오존층, 지구의 얘네들의 위치를 딱 놓으면 이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단번에 지금 이건 암기가 아니고 이게 이해거든요. 이해를 통해서 이 그래프의 패턴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생각해 봐봐. 얘는 자, 이렇게 그래프인데 얘는 이만큼 더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외워요? 뭘 외우긴. 생각해 봐봐.
여기는 우리가 영하 한 50도까지 떨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거 뭐 북극이나 남극 가면 뭐 그럴듯하지 않아? 근데 저 우주 쪽으로 가게 되면 영하 100도 가까이 떨어져. 이 지금 지구상 우리 지구 근처에서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주 얘기야, 우주 얘기. 되겠죠?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구인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와 신기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이 온도 패턴이 나오면 이 변화가 생기는 꺾이는 부분이 세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세 개가 이게 꺾이는 세 개. 그럼 면은 어떻게 되면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세 개로 나눴기 때문에 구역은 네 개가 나오거든요. 그게 대류 성층 중간 열입니다. 됐죠? 그럼 대류권부터 살펴볼게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위쪽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 높은 애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온도 낮은 애는 밑으로 채우면서 이렇게 계속 순환이 일어나죠. 그럼 얘가 차가운 애는 내려왔다가 또 여기 데펴지면 다시 올라가고 그럼 올라가서 식으면 다시 내려오고 해가지고 계속 돌고 도는 이게 난방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아래가 온도가 높고 위에 온도가 낮다. 자, 이것도 그림 잘 보세요. 이쪽이 온도가 낮은 거죠? 아니잖아. 이쪽이 이렇게 가면 온도가 높은 거라니까 이쪽으로 가면 온도가 낮은 거고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으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대류 현상과 두 번째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수증기가 있어야지만 비 내려요. 기상 현상은 여러분 비 생각하면 돼요. 비가 오냐 안 오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성층권은 이 패턴과 이 패턴이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없다. 여기가 대류 현상이 있었다면 성층권은 대류 현상이 없다. 그래서 안정한 층이다. 그리고 오존층이 여기에 존재한다. 됐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중간권은 대류권과 똑같은 패턴이죠. 대류권과 똑같은 패턴. 그러니까 대류현상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수증기는 여기까지 존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없다. 만약에 여기도 기상현상도 있으면 대류권과 차이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뭔가 하나는 달라야지. 그렇죠? 그다음 10권 올라가면 이제는 성층권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주고요. 대류현상 어떻게 된다? 없다. 뭐 대류가 있어. 여기는 뭐 기체도 희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오로라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대류권 쪽이고, 대류권 쪽이고, 그 다음에 요 전체적인 요 기권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기권은 온실효과, 즉 이불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오리털 파카 막 이런 것들 혹은 오리털 이불. 그러니까 오리털 자체가 여러분들 보온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오리털이 공기층을 많이 잡아둬요. 그래서 공기를 빵빵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공기가 이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데 이게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좋은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불 같은 효과를 해가지고 뭐 태양열이 팍 들어오면 갑자기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가 갑자기 이제 태양이 졌다고 해서 갑자기 막 차가워지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우주같이 대기가 없으면 이거 뭐 영하 100도씨까지도 태양이 져버리면 영하 100도씨까지도 떨어지고 그래서 달 같은 데도 못 사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 우주로부터 이제 태양 에너지 들어와가지고 비대 에너지 들어와서 우리가 과합성 할 거고 호흡성분은 뭐 여기 대기층의 산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기층 때문에 자외선이나 유성 차단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제 세 가지 위치 아까 봤던 태양 오존층 지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존층의 위치를 따져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태양이 여기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 다음에 여기 오존층이 여기 있었고 지구가 여기 있었고 이렇게 그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오존층은 그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데 왜 이렇게 되나요 하는데 이건 여러분 좀 기억해 두세요. 뭐냐면 오존층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지만 이거 그림으로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오존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태양열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열 여기서부터 받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존의 밀도는 그보다 아래쪽이 더 훨씬 높긴 하지만 그래서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는데 여러분 그래프 그릴 때는 그냥 오존층을 이렇게 요 위에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패턴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수권입니다. 수권은 역시 이것도 이제 층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럼 이 층의 기준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입니다. 아까는 기체 온도였기 때문에 기온이었고 여기는 물의 온도이기 때문에 수온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봤던 우리 기권의 온도차와 그 다음에 요 수권의 온도차에 따라서 층이 나눠진다. 요거는 동일하고요. 세 가지 층으로 나눠지는데 혼합층, 소온약층, 심해층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우선 구성을 보게 되면 지구상의 물은 97.2% 이것도 약간씩 변해요. 아주 약간씩 변하니까 그냥 여러분 교과서 보면 되고 이렇게 굳이 달달달 외우지 않고 그냥 해수가 엄청 많다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수, 해수가 아닌 건 나머지 육수예요. 이게 선생님 중학교 때는 이걸 담수라고 해서, 근데 선생님은 그 수업할 때 그때도 교과서 좀 무시하고 그냥 육수라고 했거든요. 아니, 바다해를 썼으면 육자 써야지. 근데 이제 애들이 많이 웃더라고. 이제 고기 육수, 뭐 아줌마 여기 육수 추가해, 막 이런 게 생각이 났나 봐. 근데 육수가 맞아요. 이제 바뀌잖아요. 해수의 반대는 육수입니다. 무슨 담수야. 해수가 짠 걸, 여기는 바닷물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짜고 덜 짜고 이걸로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 그냥 바닷물이면 그 다음에 육진물이 돼야 되는데 바닷물과 덜 짠 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어폐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거 바뀌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육수라고 그냥 예전부터 10수년 전부터 그냥 설명했거든요. 이제 바뀌었네요. 이 육수가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로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물 마실 때 빙하 막 이렇게 파와가지고 녹여서 마시나요? 아니면 땅 파가지고 녹여서 마셔요? 이 육수의 대부분이 빙하하고 지하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는 호수나 하천수거든요. 눈에 보이잖아. 떠오면 되잖아. 그게 0.03%니까 거의 없다. 그래서 물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구에 물이 적습니까? 물 많아요.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 바닷물이고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이제 비율인 육수 중에서도 빙하,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아껴야 되는 거지, 물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잘 체크해 두고요. 층은요, 위에서부터 내려갈게요. 바다로 이제 깊이로 들어가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게 우선 첫 번째는 요 그림을 봐야 되는데 좀 복잡해 보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자, 바다가 있죠. 태양열을 받아요, 똑같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온도가 높다가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는데 온도가 낮아진다. 아까 그래프 봤잖아, 선생님하고. 무조건 온도는 이렇게 되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낮아지는 거야. 요거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건데, 밑으로 파고 들어가죠. 파고 들어갈수록 태양열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태양의 에너지 그 영향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간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뭐예요? 그렇죠. 수온의 분포가 이렇습니다. 됐죠? 근데 요게 약간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자, 요기에 대한 걸 조금 더 살펴볼게요. 원래 수온 분포라는 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녀석 중에서 여기에 바람의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파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저기 바람 막 불어서 얘네들이 막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혼합층이라는 요 부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섞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숟가락 역할 해가지고 막 휘휘휘 젓다 보니까 온도 높은 부분이 약간 어느 정도 층까지. 저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서 선생님 다시 여기다가 좀 그릴게요. 다시 그릴게요. 아이 뭐야. 자,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온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막 섞어가지고 고루고루 섞여가지고 온도가 높은 층이 어느 정도 두께가 형성된다. 이게 혼합층이에요. 그 다음에 그대로 떨어지겠죠. 요게 수온 약층이에요. 마지막에 심해층은 뭐냐면요, 아예 너무 깊어서 태양 에너지에 영향이 없어서 그냥 온도가 낮은 상태로 뭐 깊이에 관계없이 그냥 일정하다. 이게 바로 심해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층으로 온도 변화가 있는 요 두 영역을, 우리가 이게 두 선을 변화 있는 부분을 그리면 세 영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 순서대로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 약층, 그리고 심해층입니다. 자, 그럼 뭐 우선 혼합층부터 살펴볼게요. 혼합층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 에너지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있어서 수온이 높고 일정한 부분이 생긴다. 두께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바람이 많이 불면 불수록 이 두께는 두꺼워진다, 얇아진다? 두꺼워진다. 바람이 약하게 불면 약하게 불수록 두께는 얇아진다.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센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 온도 자체가 어떻게? 높은 쪽에 형성된다. 혼합층의 온도가.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는 막 극지방 이런 데는 혼합층의 온도 어떻게? 낮은 온도에서 형성된다. 이 혼합층의 위치는 바로 태양이고요. 이 깊이는 바람에 의한 영향입니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선생님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가져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수온 약층은 여러분 이게 비약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막 증가한다 이런 게 이 약자가 그 약자거든요.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안 변하고 심해층도 안 변하거든. 그러니까 온도 변하는 부분을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에서 밑에 쪽이 당연히 온도가 낮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볼게요. 밑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위가 온도가 높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이쪽이 온도가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낮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고요. 대류 현상이 있다 없다. 밑이 낮고 그 다음에 위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류 현상 없다. 그래서 안정한 층.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여기가 대류가 없기 때문에 안정하기 때문에 여기가 구획이 완전히 나눠지거든요. 그 심해에 사는 물고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쵸? 그 심해에 있는 물고기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막 대류가 있으면 막 휩쓸려서 막 올라오고 이럴 수 있겠지만 뭐하러 올라와? 완전히 그냥 차단되어 있는데 대류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심해 물고기가 여기 올라오지 못한다. 그 이유는 대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심해층은 말 그대로 수온이 굉장히 낮고 일정하다. 왜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의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를 내려면 이제 이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말씀드릴게요. 해수의 층 구분 기준은 깊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고위도, 중위도, 정위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여러분 요거 보면 고위도가 여기 양극적이에요. 여기 북극하고 남극 이런 쪽이고, 여기가 저위도입니다. 여기가 적도 쪽. 그 다음에 중위도가 요 중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봐봐요. 고위도는요, 여기에요. 끝. 태양 복사에 주는 영향이 적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위도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혼합층이 시작할 때 온도 자체가 낮은 데서 형성돼. 이게 고위도예요.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 자체가 이게 되게 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혼합층이나 수온약층이나 심해층이나 자체 구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직선이에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위도를 볼게요. 적도 쪽.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최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고로 높은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는요, 바람이 적도에서는 적게 불어요. 덥잖아. 아유, 거기 막 그 아프리카 밀림 막 그냥 막 빨개 보고 뛰어다니고 막 사자 다니고 막 기린 뛰어다니고 거기가 막 바람 막 시원하게 불고 그러면 좋잖아. 그쵸? 근데 안 불어.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너무 더워. 안 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혼합층의 두께가 얇습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태풍 있죠? 태풍 어디서 만들어지냐? 우리나라만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중국 있고 뭐 일본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여기서 만들어져서 막 올라와서 일로 가느냐 막 이거 막 우리 막 그 기상 예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서 여기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풍이 애기 태풍이야. 이게 그다가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막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세지다가 영원히 태풍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탄생, 여기는 죽음. 그럼 그 가운데가 어떻게 돼? 여기가 가장 왕성할 때, 젊었을 때, 애기, 노인, 여기가 중장년 혹은 뭐 청소년.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활발하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중위도 쪽이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위도는 고위도랑 저위도에 비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도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혼합층 위치가 설정이 되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완벽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 심해층은 다 똑같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 영향 없기 때문에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똑같으니까, 자, 선생님 이거 그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선은 심해층은 셋 다 그냥 위치가 다 똑같아. 영향이 없으니까. 고위도는 태양 영향이 제일 적고, 저위도는 태양 영향이 제일 심하고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위도는 그 중간이야.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뭐 두께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일직선 그어버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위도는 바람이 안 부니까 두께 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위도는 두께를 두껍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를 갖다가 지구로 나타낸 거예요. 아까 요 선생님이 그린 지구를 옆으로 돌려서 하면 여기가 적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뭐 남쪽이니까 여기가 남극, 여기가 북극,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중간 지점이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죠? 네, 요거를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온약층, 심해층, 이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야 이거 뭐 외계인이야 뭐야. 어쨌든 중위도 지역의 혼합층이 두껍다는 사실, 그러면 그거에 밀려서 수원약층도 가장 깊게 형성된다. 그냥 그런 그림인데 우리가 요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하다. 됐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정리했던 것처럼 요거 한번 볼게요.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고요. 중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중간이고요.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가장 많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기,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뭐 혼합층이 두껍고요. 저위도는 바람량이 적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게 얇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수호는 가로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쪽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저위도로 갈수록 이쪽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는 바로 세로고요. 바로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바람이 심하게 부는 거고, 여기는 바람이 적게 부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권과 습권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게요. 왜냐하면 둘 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고요. 얘네들의 원인은 다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요 바람의 영향이 있고요. 그렇죠? 바로 그거입니다. 자, 이 기온에 따른 변화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오존층과 지구 복사 에너지가 세 개의 난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되게 단순해요. 태양이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대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온도변은 어떻게 되냐면, 태양에서 가까운 데는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밑으로 태양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대기라고 한다면, 이제 깊이로 들어가 볼게요.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도 바다 표면보다 어떻게 되냐면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 온도가 낮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쭉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난로가 태양뿐만 아니라 오존층하고 지구 자체 표면 요것들도 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그리면 요렇게, 아유 왜 그래.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근데 이 부분 생략, 이 부분 생략하니까 요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너무 깊은 곳은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는 바람이 불면서 얘를 섞어준다. 그래서 여기 두께가 형성된다. 그래서 혼합층, 수온양층, 심해층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과 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생물권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유전 정보의 원리라고 해서 DNA, RNA를 구체적으로 다시 배워요. 이게 거기서 배우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외권은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생물권 중에서는 요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생명 가능 지대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통합과학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에 포함되어 있다. 그게 뭐냐? 물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것이 액체로 존재하는 위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물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데서 뜨거워서 못 살고요. 너무 추워서 물이 다 얼음 상태로 존재하면 추워서 못 살아요. 그냥 단순히 이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흰색으로 해야 되겠다. 잘 보세요. 태양의 크기가 있을 때 얘가 열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정도 요 범위 동그랗게 그릴게요.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얘가 이 범위 안에 있는 행성들, 저건 또 안 보이네 또. 이 범위 안에 있는 행성들은 물이 적당한 온도, 그러니까 액체로 존재했을 온도입니다. 이거보다 가깝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뜨거워서 다 기체로 돼버리고요. 이거보다 멀면 다 얼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못 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존재하는 영역이 바로 생명,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생명 가능 지대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 아래쪽은 뭐냐? 얘가 왜 생명 가능 지대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거는 그래프를 너무 이제 한 번에 여러 개를 그려놔서 그런 건데, 만약에 태양이 흰색으로 할게요. 이거보다 작아졌어. 그때는 얘가 지금 뜨거운 애가 영향이 아까보다는 줄었죠. 그러니까 얘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죠? 이거보다 더 가까워지면 또 이제 너무 뜨겁고, 이거보다 멀어지면 너무 추워져. 그러니까 멀어지면 추워지는 영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 가능지 내가 이쪽에서 당겨오는 겁니다. 요 기준으로 해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당겨오게 되는 거고, 태양이 지구보다 엄청 크다 그러면 이 열원이 엄청 크죠. 세진 거예요. 너무 뜨거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애들도 넘어가니까 뒤로 밀려나야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영역이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태양 기준으로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가 요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생명 가능 지대인데 만약 이 태양이 너무 더 활발해진다. 핵융합 반응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더 뒤로 밀려나야 된다. 너무 뜨거워서 좀 살려면 좀 뒤로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 얘가 작아지면 또 추워. 그래서 여기보다는 좀 더 당겨서 앞으로 가서 좀 더 불을 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단한 거 아니니까 요거 한번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외권은 우주 공간이라고 그랬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우리의 생명,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지구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주된 에너지원이라는 거. 우리 그러니까 태양님이야. 태양님. 태양님.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태양님을 두목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 중에 수금지 세 번째 똘만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님이 존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가 뭐 운석에 충돌해서 뭐 인류 멸종 시나리오, 뭐 빙하기가 어떻고, 뭐 전염병이 어떻고 다 있지만 명확한 게 하나 있어요. 태양이 멸망하는 날, 즉 태양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사망하는 날, 여기 있는 모든 태양계의 모든 것들은 지구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걱정이긴 하지.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그 수소를 계속 원료로 쓰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소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은 되는데 그게 이제 약 한 50억 년 남았다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한 100년 사나요? 100년이나 사는데 남은 거는 50억 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그 교통사고 조심하고 병 걸리지 않으려 조심하고 무슨 행성이 들어와서 뭐 인류가 멸망하고 걱정하지 마. 교통사고도 조심해. 만약에 뭐 행성 들어와서 인류 멸종되면 뭐 다 죽어야지 뭐 어떻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면 됩니다. 건강하게. 자,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당연한 얘기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석연료 너무 써서 지구 온난화되면 안 좋다. 지구 온난화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화석연료 안 써도요. 이거는 지구 온난화는 일어나게 돼 있는데 화석연료를 쓰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온난화가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다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다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 자연의 성리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쓰므로 해서 열 에너지화 되는 게 너무 빨라지니까 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질문, 결론. 온난화가 문제냐? 아니에요. 사람들 대부분 잘못 알고 있어요. 온난화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난화가 되는 속도, 빠르기가 너무 빨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과잉경작으로 인한 지표면 변화. 그냥 막 다 밀림 파괴한다. 막 이런 거야. 누가 좋다고 하겠어. 이런 거 답지에 나오면 이거 못 쓰겠니, 여러분들이. 그쵸? 환경오염 물질 증가로 지구 환경 변화. 진짜. 됐죠? 나쁜 거 같으면 그냥 안 쓰면 돼요. 잘못된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지구 시스템에 뭐, 수권, 기권, 생물권, 뭐, 외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때 뭐가 이제 이동을 하냐면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그것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우선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태양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있어요. 이거는 태양에서 받았다는 게 아니고 내부 에너지입니다. 아까 그 기권 봤을 때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토해내는 거고요. 내부 에너지는 이 지구 내부에도 핵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멘트를 통해서 뿜어내는 거.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조력은요. 달에 의해 가지고 바닷물이 왔다 갔다 밀물섬을 하면서 그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에너지원이 있는데 지구 시스템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다. 이게 왜 세 개를 따로 구분했냐면 중요합니다.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끼리는 서로 전환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완전 다른 걸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태양이고 이건 지구 자체고 이거는 달에 의한 만류 인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그러니까 전환이 불가한 거예요. 서로 에너지 그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태양 복사 에너지죠. 대기물, 해수순환, 지형변화, 광합성 뭐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근데 지구 내부지는 뭐 두 가지예요. 화산하고 지진입니다. 땅에서 막 그냥 막 지랄 발광, 미안.
그거. 자, 어쨌든 조력 에너지는 밀물썰물 바로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잘 안 해요. 요거 잠깐 직권에서 살펴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여기는 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게.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살펴볼게요. 에너지 흐름은요, 이거는 원칙입니다. 자연의 원칙이에요. 항상 많은 것에서 적은 데로 갑니다. 언제까지? 평형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열평형.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항상 에너지가 많은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에너지가 적은 차가운 물로 열이 이동합니다. 에너지가 이동해요. 언제까지? 미지근해질 때까지. 얘가 그냥 미지근해지는데 더 가가지고 얘는 차가워지고 얘는 뜨거워지고 이런 일 없어요. 뜨겁고 차가우면 항상 어떻게 해? 같아질 때까지. 전기적 중성도 마찬가지. 여기가 플러스 전하가 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얘들 접촉하면 얘네들이 뭐 여기서 이동하는 건 전자만 이동하지만 균형을 맞추도록 이동한다. 아시겠죠? 이게 정전기 현상. 아 따가워 막 이런 게 이거고 이게 계속 흐르면 이제 전류 현상이 되는 거죠. 아 따가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 그게 감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한 번 이동해서 균형을 맞추면 끝나잖아. 근데 전류가 계속 흐르기 위해서 뭐냐? 균형을 못 맞추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이차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전이차를 만들어 줘서 계속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전압이죠. 전압. 전이차, 전압. 되겠죠? 뭐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대로. 그럼 봐봐요.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태양을 받더라도 아까는 높이가 높은 데는 많이 받고 여기가 높이가 낮은 데는 적게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위도별로 보는 건데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이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평으로 보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각도가 여기서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거고 여기는 약간 옆에서 혹은 뭐 요 옆에서 뭐 밑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샤워기로 물을 뿌린다고 생각해 봐요. 머리 위에서 뿌리면 얘가 다 젖어요. 근데 옆에서 뿌리면 옆만 젖거든. 그래서 이 양 차이가 있는 건데 여러분 굳이 뭐 그렇게 이게 정확한 건데 그 각도로 생각하지 말고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요 그림을 잘 기억하면 되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들어올 때 여기까지 이만큼 들어옵니다. 근데 고위도 중간은 이제 설명 안 할게요. 고위도는 이만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만큼을 더 가야 되니까 에너지 손실이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가스불을 켰어요. 그럼 여기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엄청 뜨겁지. 근데 약간 멀어지면 덜 뜨겁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얘가 태양열이 이만큼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만큼을 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에너지를 덜 받게 되는구나. 이거를 거꾸로 위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오른쪽 90도로 돌려서 보게 되면 이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저희도 더워 고위도 남극이잖아. 추워. 그 왜 그러겠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 그 차이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쏘아 뭐 어쩌자고 바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지구가 살아있다는 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 살펴보는 건데 지금은 에너지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에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자연은 에너지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시켜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에너지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를 에너지를 옮겨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기, 그 다음에 해수입니다. 그래서 대기 대순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대기가 이거 뭐 이제 뭐 페렐 순환 무슨 뭐 헤들리 순환 해가지고 뭐 이게 세 가지 순환인데 그건 여러분 이제 빠졌어요. 여기 있는 뜨거운 공기가 대류한다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찬거 채워주고 찬건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해서 이제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로만 표현할게요. 더운 공기가 찬 공기 이쪽으로 올라가고 찬 공기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해가지고 계속 순환시켜요. 이게 대기 대순환이에요. 이유는 뭐라고요? 에너지 평형을 위해서, 에너지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해수 순환. 무슨 크로시오 난류니 무슨 뭐 북한 한류니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여기 바닷물이 뜨거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 찬 바닷물로 내려와 이러면서 에너지를 더운 거 찬 거 막 해가면서 계속 섞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한다. 전체적으로 지구가 살아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기와 해수가 왜 순환하냐? 바로 에너지 불균형 때문이다. 그럼 에너지 불균형은 왜 일어나냐?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술형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두 가지 어떻게 묻든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네들은 왜 순환하니? 그러면 에너지 불균형이다. 그 에너지 불균형은 태양 복사 에너지,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순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까는 이제 에너지 순환 살펴봤고요. 자, 우선 물의 순환부터 살펴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바닷물에 있는 애들이 증발해요. 그럼 이쪽으로 이동해, 대류하는 거예요. 뭐 증발해가지고 우주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일로 가고도 일로도 갑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또 계속 바다에 있을 테니까 여기 그냥 표현을 안 한 것 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를 나타낸 것 뿐이에요. 이쪽도 가요. 올라가다 갈 수 없으니까 일로 퍼진다고. 여기 퍼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온도가 이제 높아져.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죠.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 만들어지고 비를 뿌려요. 그럼 비가 여기 타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때국물이 계속 나오는 게 목욕 샤워하는 거야, 샤워. 육지가 샤워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미안한 얘기인데 뭐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 이거 하지 말자. 친구가 목욕한 샤워한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 그쵸? 때국물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짜는 거야. 목욕물 짭짤하지 않겠어? 여러분 땀 무슨 각질 이런 거 다 녹아서 들어왔을 텐데. 그래서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은 여기 물 여기서 육지에서도 물이 쓰게 얘도 증발해서 똑같이 증발해서 비가 돼서 이렇게 씻고 내려와. 샤워하니까 여기 유입돼서 바닷물이 짜진다.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도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돼요. 탄소라는 것은 이제 C예요, C. C가 어떤 형태냐면 기체 형태로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고, 물 형태로 있으면 탄산수. 여러분 탄산 뭐 음료 알죠? 탄산 이온 형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명체, 여러분들도 탄소로 돼 있습니다. CHO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로 돼 있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걸로 구성되는데 여기 C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권에도 탄산형 광물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것도 읽어보면 돼요. 화산이 분출했어요. 그럼 여기 분출물에 이산화탄소가 있거든요. 혹은 메테인, CH4, 그렇죠? 메테인 가스가 있습니다. 그게 대기 중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대기 중으로 가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근데 물속에 녹아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수권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으로. 직권에서, 여기서 화산에서 분출했으니까 직권에서 이산화탄소로 가면 기권으로, 그 다음에가 여기 녹으면 탄산으로 녹으면 직권에서 수권으로. 그냥 말 만들어내면 돼요. 독해 문제예요. 그럼 탄산소 이온. 자, 생물권은 탄소화합물이잖아요. 유기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유기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탄소가 있는 걸 유기물, 그 다음에 탄소가 없는 걸 무기물, 이런 식으로 구분하니까 탄소화합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책에 따라서는 유기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용어가 같은 의미라는 걸 여러분 좀 체크를 해두세요. 탄소화합물, 유기물. 아시겠죠? 바로 요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생물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죽어서 땅 속에 묻히면 이게 생물권하고 직권의 영향이에요. 그럼 화석연료가 돼요. 그걸 다시 태우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이게 석유나 석탄이 돼요. 여러분 공룡 이런 것들 다 뭐 그 당시에 고대 뭐 동식물들 다 땅 속에 파묻힌 거, 걔네들이 석탄 석유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화석연료는 뭐 채취하고, 뭐 화석연료 뭐 인간 활동에서 뭐 기권으로 뿌리고, 뭐 계속 해저화산 분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분출되면 바로 기권으로 나가겠지만, 해저화산 분출되면 저기 직권에서, 아까 다시 직권에서 뭐 바로 공중으로 뿜어내면 기권이지만, 해저에서 분출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직권에서 뭐 수권으로 가는 거,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용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직권에서는 탄산형 광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탄산형 광물이 대표적으로 석회암. 같은 용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왜냐면 이 탄산형 광물의 대표적인 제일 많은 게 석회암으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화석연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에 의해서 물도 순환하고 탄소도 순환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독해 문제예요. 자, 이제 판구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여기 좀 지저분하긴 한데,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에너지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별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여기서 공부한 거예요. 어디 가냐? 자, 여기서 공부한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순환이 되고 탄소 순환이 된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있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게 이거예요. 화산과 지진을 이제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구 내부 에너지. 되겠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는 물이 순환하기도 하고 탄소가 순환하기도 한다. 그리고 끝. 그 다음에 여기 지구 내부 지진에 의해서는 화산과 지진이 발생한다.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틀을 여러분 잡아야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암기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쉽게 암기하는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암기하면 쉬워져요. 그걸 말씀드릴 건데 우선 이렇게 틀을 잡아가야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구나, 그걸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우선 판 구조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판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진에 대한 설명을 이 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판의 구조라는 건 이제 새로운 정의를 한 거예요. 우선은 암석권과 연합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각을 봤을 때 원래 직권을 처음엔 뭘로 구분했냐면 물질의 상태를 통해서는 지각, 멘틀, 외핵, 내액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이제 성질로 구분하면 이게 달라져요. 암석권, 연약권, 하부 멘틀, 외핵, 내액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멘틀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상부 멘틀, 그러니까 멘틀이 있으면 이렇게 뭐 멘틀이 있으면 여기 상부 멘틀, 그 다음에 중부 멘틀, 뭐 이런 건 이름 없지만 자, 여기 하부 멘틀, 뭐 이런 식으로 하부 멘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성질은 뭐냐면 딱딱한 놈이냐, 좀 약간 그 부들부들해서 유들유들한 녀석이냐, 그 다음 그 중간 사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각과 상부 멘틀을 묶어서 암석권이라고 하고요. 중부 멘틀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하부 멘틀을 갖다가 그냥 하부 멘틀. 나머지 핵은 건들지 않는 거. 아시겠죠? 얘네들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지각, 멘틀, 내부로 나뉘고 성질에 따라서 딱딱한 애들. 암석권, 암석 딱딱하잖아요. 연약권, 약하다 이거예요. 약해가지고 유들유들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하부 멘틀, 외핵, 내액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권의 구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뭐 지각 변동이나 화산과 지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따로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암석권 볼게요. 우선은 지각은 대륙 지각이 있었고 해양 지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상부 멘틀까지를 포함해서 암석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서 봤던 여기 대륙 지각 보이죠? 그 다음 밑에 깔려있는 해양 지각 보이죠? 그 다음 얘네들이 멘틀이었는데 멘틀 중에서 이 부분, 요 상부 멘틀까지를 이만큼을 다 포함시켜서 이거를 뭐라고? 암석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딱딱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륙이 포함되는 여기 대륙 지각과 여기 보면 상부 멘틀 포함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대륙판. 이걸 우리가 이제 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양 지각과 그 다음에 상부 멘틀을 포함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판이라고 하냐면 연약권은 유들유들하다 그랬죠. 얘네들이 움직여요. 유동성이 있어요. 얘네들에 따라서 여기는 애들이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대륙판과 해양판. 그러면서 얘들이 찢어지면 지진 나고 화산 나고 하는 거, 얘들이 충돌하면 지진 나고 화산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들이 움직인다. 그 판이 움직이는 거는 판은 뭐에 떠 있다? 여러분들 보면 여기 연약권 위에 멘틀의 요 연약권 위 멘틀 부분 중에서 연약권 부분이 있죠. 요 부분에 올라타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지각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지각과 상부 멘틀이 같이 움직여요. 아시겠죠? 지각과 상부 멘틀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거를 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대륙판, 해양판인데 대륙 지각과 그 다음에 상부 멘틀이 같이 있는 이게 대륙판이거든요. 이 암석권에 마찬가지로 화강암으로 돼 있고 똑같습니다. 두께 두껍고요. 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밀도는 작다. 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양판은 해양 지각에 포함된 상부 멘틀을 포함한 이 암석권이고요. 이건 현무암으로 돼 있고 두께 얇죠. 그 다음에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물 밑에 깔아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연합권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부 멘틀을 제외한 이 아래쪽 멘틀 부분인데 여기가 대류가 돼요. 유들유들하다. 아주 연약해. 그래서 막 여기 막 유들유들하다 그 얘기고 이걸 위해서 얘들이 움직이니까 그 위에 떠 있는 판들이
움직인다. 판이동의 원동력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판들이에요. 판들의 경계면에서 지진과 화산 발생하는 점을 보게 되면 이 판하고 이 판들이, 이 판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한 판이니까 여기 한 판, 두 판. 그럼 얘들이 막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하냐 찢어지냐 해서 그 경계면에서 다 지진과 화산들이 발생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이 왜 움직여? 왜 지금 뭐 연약권 이런 데가 왜 유들유들하고 지금 대류가 일어나?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여기서 열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얘들을 부글부글 끌어놓는 거야. 우리가 스프 같은 거 식으면 딱딱해지지만 약간 끄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얘들이 여기 연약권이 움직이고 그 위에 떠 있는 스프 끓일 때 거기다가 뭐 이렇게 파슬리 같은 거나, 그죠? 뭐 후춧가루 뿌려놓으면 걔들 스프 움직이면 후춧가루도 그 위에서 계속 둥둥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판 구조론이라는 건 뭐냐? 이제 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다시 짠 거예요. 바로 요걸 통해서. 그래서 판이라는 것은 바로 암석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판 구조라는 것이 지각 변동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 이런 판이 움직이면서, 자, 판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한다. 충돌하거나 찢어지거나 이러면서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걸 설명한 게 판 구조론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판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직권의 변화 중에서 요 내용, 지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선은 기본적인 거 자꾸 넘어갈게요. 지진은요, 우선은, 자, 여기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쉽게 말하면 땅이 아니고 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든 얘들이 움직이면 다 일어나요. 됐죠? 지진은 다 일어나요. 화산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이 뿜어져 나와야 되니까 찢어지거나 아니면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막 열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스치는 거는 스쳐도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스곡산맥이라는 거는, 자, 산이죠, 산. 이름이 여러분들 나중에 호상열도랑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런데 산이 들어가면 대륙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발산형 경계가 있고요. 발산형, 그 다음에 보존형이 있고 수렴형이 있습니다. 우선 발산형부터 살펴볼게요. 발산형은 찢어지는 걸 얘기해요. 양쪽에 벌어지고 있죠. 장력에 의해서 찢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렴형을 볼게요. 수렴형 같은 경우는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다 보면 한쪽이 파고 들어가고 한쪽은 위로 올라타는 게,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때 이 파고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섭입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수렴형 경계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발산형은 찢어지는 거,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 수렴형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다 보면 섭입도 되겠죠. 한쪽이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됐죠? 보존형은요,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쉽게 말하면 충돌하는 것도 아니어서 얘들은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 기스라고 표현했는데 스크래치 나는 거예요. 스크래치. 아시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발산형 경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찢어지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인데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찢어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찢어져서 상처가 벌어지면 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찢어지는 쉽게 말하면 이런 지형에서 찢어졌기 때문에 피가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마그마가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산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피가 올라오면 여기 딱지 생겨가지고 새로운 살이 솔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얘들이 식으면서 새로운 지형들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를 볼게요. 여기는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멘틀 대류가 어떻게 되냐면 하강되고, 파고 들어가는 이 부분, 이쪽에도 파고 들어가죠. 이쪽도 파고 들어가요. 얘들이 찢어져서 새살이 나오면 이쪽으로 얘네들이 확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들이 뭐 바다가 있건 대륙이 있건 여기랑 부딪히게 되면서 여기는 충돌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파고 들어가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소멸되는 구간입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쉽게 말하면 기스, 소위 말하면 여기 스쳐 지나가는 애들은 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찢어 지나가는, 그냥 이게 막 긁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생성도 안 하고 소멸도 안 돼요. 그게 바로 변환단층이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선생님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되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발산한 경계를 다시 볼게요. 이 부분, 새살이 솔솔 나는 부분. 여기서는 다시 이거 정리해 볼게요. 어떻든 찢어지건 충돌하건 기스가 나건 스크래치가 나건 어떻든 여기서는 다 지진은 일어나요. 됐죠? 그런데 찢어져서 벌어지는 데는 화산 뿜어져 나오니까 파고 들어갈 땐 여기는 엄청난 열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마그마가 형성되면서 화산이 발생해요. 대신에 여기 서로 스쳐 지나가는 여기 기스나는 부분, 여기는 화산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화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지진을 얘기할 때 천발, 중발, 신발 화산이라 하는데 천은 얕은 곳에서 화산, 중은 중간 부분, 심은 깊을 심자예요. 깊은 곳에서 화산. 아시겠죠? 딱 찢어지고 끝나는 거는 얕은 곳에서 그냥 여기 끊어지는 표면 부분에서는 지진 나고 끝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게 되면 수렴형 경계가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얕게 들어갔을 때는 천발 지진, 중간쯤 들어갔을 때는 중발 지진,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신발 지진까지 발생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존형 경계는 얘랑 중간인 천발과 중발 정도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 우선 이렇게 정리하고 얘네들에 대한 특징과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에 대한 그 지형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요거는 암기적인 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발산형 경계. 서로 이제 찢어지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멘틀이 상승한다. 원래는 상승을 해서 찢어지는데 그냥 거꾸로 그냥 기억하세요. 찢어지면 어떻게 된다? 올라오잖아요. 그쵸? 피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고, 자, 피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피가 굳어지면서 딱지가 생기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살들이 이렇게 생성되죠. 그래서 여기는 생성되는 지형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형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찢어져서 벌어지게 되면 찢어지는 순간에 여기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얘가 이렇게 피가 나오는 것처럼 올라와서 여기서 식어요. 또 이렇게 해서 식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타면서 식으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많이 못 흘러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타고 또 올라오면서 식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틈을 기점으로 여기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생겨요. 그거를 바다 해자와 령자를 씁니다. 이 령이 뭐냐면 고개를 얘기해요. 고개. 그렇죠? 뭐 산맥, 고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대관령, 여러분 알죠? 대관령. 거기 대관령이 바로 이런 고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바닷속의 고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령이라는 것이 나오면 발산형 경계 찢어져 가지고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여기 해령과 해영 사이에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 요거를 열곡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금이 간 골짜기를 얘기해요. 파인 부분을 얘기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열이 발생하니까 이제 열에 의한 골짜기다, 금이 간 골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파인 부분. 됐죠? 그래서 해령과 열곡에 대한 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해양판이 아니고 대륙판과 대육판도 찢어질 수 있잖아요. 이때는 이름이 달라져요. 열곡 대신에 여기 파인 부분, 여기 띠를 이뤄서 열곡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뭐하러 구분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열곡이 나오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진 거고, 그 열곡 그 주변에는 해령이 형성된다. 이렇게 하면 발산형 경계입니다. 찢어졌구나. 그 다음에 열곡대 얘기가 나오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찢어졌구나.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 금이 간 골짜기가 이렇게 형성됐구나. 이렇게만 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열곡 부분에서 여기 열곡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새살이 돋은 여기 해령 부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이 그래프가 똑같은데 이게 나이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지금 원래 이 지형이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이 이게 찢어져가지고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는 원래 만들어진 데에서 새로운 살이 이게 돋아나고, 또 얘네들이 상처가 깊어지면서 또 찢어지면서 계속 찢어져요. 그럼 여기 또 새살이 돋고, 그렇게 또 이렇게 밀려나면서 또 새살이 돋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열곡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열곡 부분에 여기는 해령으로 왔구나. 해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멀어질수록 원래 미리 생성된 거고, 해령 쪽에서는 새살이 돋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이예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여기 많고 여기는 3살이 돋고 있으니까 이쪽도 3살이 돋고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애들이 밀려가고 있으니까 해령부터 멀어질수록 나이는 많아진다. 이 그래프입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수렴형 관계. 여기가 조금 내용이 조금 많은데 그래도 이거 스님이 좀 쉽게 설명할게요. 그림에서도 수렴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보이가 있죠.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되는 부분 충돌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이제 충돌하는 부분 이런 게 있고 앞서도 봤지만 이제 그 대륙판과 대륙판은 여기에 그림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대륙판 따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우선 충돌을 하고 충돌로 끝나는 수렴형 경계가 있고 충돌하다 보니까 한쪽이 파고 들어가는 더 계속 충돌한 상태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파고 들어가는 섭입형 이렇게 두 가지의 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한쪽이 만약에 파고 들어간다면은 그 파고 들어간 부분은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멘톨 대류는 하강하는 부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이 있고 이쪽에서 충돌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파고 들어가지. 얘가 파고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소멸하는 지형이라고 되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이 부분이 지금 소멸이 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진 발생하죠. 아까 끊어졌을 때는 그냥 천발 지진은 땅 끊어지고 끝나는 건데 여기서는 파고 들어가면 계속 들어갈수록 이 부분은 천발, 더 들어가면 중발,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신발 이렇게 되고요. 이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데 당하는 놈이 불쌍한 놈이잖아요. 당하는 놈한테 지진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이거를 여기다 좀 그려보게 되면 서로 꽝 충돌했죠. 근데 얘가 파고 들어가요. 얘가 파고 들어가면 이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당한 놈. 파이는 녀석이 아니라 파임을 당하는 녀석 윗부분에서 여기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파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임을 당하는 쪽, 이 판에서 이쪽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화산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화산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걸 한번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섭입형,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 충돌이 아니에요. 파고 들어갈 정도로 이게 계속해서 충돌이 진행되는 겁니다. 당연히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천발부터 신발까지 굉장히 깊은 지진, 얼마큼 파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지진이 일어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양판과 해양판 충돌했을 때, 해양판과 대륙판 충돌했을 때를 살펴볼 거예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 충돌했을 때 파고 들어가는 애가 있으면, 자, 요 그림에서 이쪽이 파고 들어가죠. 그럼 지진은 여기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화산도 이쪽에서 발생해요. 여기서 열이 막 발생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고 들어가는 녀석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애가 얘가 밀도가 더 큰 판이죠. 같은 해양판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해양판 자체는 대륙판보다 밀도가 다 기본적으로 크지만 파고 들어가는 해양판이 파임을 당하는 해양판보다 밀도가 더 크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해양판 중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다? 해양판 중에서도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밀도가 좀 더 작은 어떻게 해양판에서 신발 지진 혹은 뭐 천발 중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자, 선생님 이 그림을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파고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화산 활동에서 화산이 폭발해요. 그럼 얘가 식으면 뭐가 되죠? 볼록볼록 올라오죠. 근데 이게 지금 물속에 있는 해양판이거든요. 볼록볼록 올라가도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호상 열도라고 해가지고 파임을 당하는 쪽에서 파고 들어가는 쪽이 아니라 파임을 당하는 쪽에서 볼록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줄 맞춰서 이게 이게 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본이 열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색깔이 왜 이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있고, 일본 이렇게 대충 있으면, 잘 보세요. 이쪽이 태평양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판이 있는 거예요, 판. 태평양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해양판 쪽에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여기가 꺾여 들어가는, 파고 들어가면, 이 부분에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일본이 볼록볼록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일본 섬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열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국은 대륙이죠. 그래서 대륙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은 뭐라 그래요? 반도라 그래요. 한반도. 뭐냐면, 반은 대륙 쪽에 있지만, 여기 물에도 잠겨 있죠. 그래서 이게 반은
이제 섬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반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일본 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호상 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해구, 바다 해자의 입구입니다. 무섭잖아. 우와,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 아주 깊은 골짜기, 골짜기가 형성되는 거죠. 깊은 곳이, 깊은 지형이 형성되는, 이걸 우리가 해구, 바다의 입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무조건 해양판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대륙판이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고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해구가 존재하고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그림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대륙판 쪽에 여기 뭐 되냐면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물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호상열도,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 지금 대륙판이긴 하지만 여기 아직 바닷물이 여기 약간 고여있죠. 그럼 여기에서 볼록볼록 올라오면 이게 호상열도가 되고, 똑같아요. 여기랑 해양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예 바닷물이 없는 곳에서도 화산활동에서 볼록볼록 올라오면 그때는 산맥이라고 합니다. 습곡 산맥. 아시겠죠? 그래서 습곡 산맥이라는 건 이건 대륙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상열도라고 하면은 해양판일지 아니면 대륙판일지가 요거는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신발지진, 깊게 들어가면 신발지진이라는데 마찬가지로 파임을 당하는 대륙판 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섭입형입니다. 그런데 충돌을 단순히 충돌만 하고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했을 때요. 얘네들은 밀도 자체가 다 작아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암만 세게 부딪혀 봐야 얘네들이 파고 들어가는 애들이 우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와 자동차가 꽝 충돌하면, 정면 충돌하면 얘들 충격에 의해서 본네트가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찌그러져서 올라오지, 암만 세게 충돌한다고 해서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파고 땅으로 이렇게 처박혀 들어가는 차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륙판들은 충돌하면 지네들끼리 뿔룩뿔룩 튀어나오지 어느 누가 파고 들어가는 애들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밀도들이 작은 애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때는 서로 파고 들어가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진은 발생하는데,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열 같은 게 발생하면서 이게 막 녹아가지고 이제 마그마가 발생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돌형, 대륙판과 대륙판 충돌했을 때는 화산 활동이 없어요. 아까 그 선생님이 그 충돌형, 수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다고 했는데 주의할 거가 바로 요겁니다. 충돌형에서는,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는 화산 활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 혹은 해양판과 대륙판에서는 화산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낼 게 그런 아주 좀 단편적인 지식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억해 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여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발산형 경계는 무조건, 자, 다시 발산, 그 다음에 수렴, 보존 아직 안 했지만 어떻든 부딪히기 때문에 얘들은 다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찢어진 애는 새 나오기 때문에 화산이 일어나고요. 충돌하는 경우 중에서 섭입이 일어난 경우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근데 충돌했을 때 섭입이 일어나지 않는 대륙판과 대륙판 충돌,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섭입일 때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냥 단순히 충돌만 했을 때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명확하게 잡혔죠?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쾅 충돌해서 본네트들이 충돌해서 이렇게 올라오죠? 꽝 충돌하면 얘들 어디로 가겠어? 올라올 거 아니야. 아스팔트 밑으로 파고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산이 형성된다. 그걸 우리가 습곡산맥.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륙에서 볼록 올라오는 지형은 다 습곡산맥. 바다에서 볼록 올라오는 거는 호상열도. 됐죠? 지진은 청발, 중발 요 정도나 일어나고 화산활동이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의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예요. 보존형 경계는 기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 찢어져서 생성되거나 충돌하면서 파고 들어가 섭입돼서 소멸되는 지형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부딪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 활동은 천발, 중발 정도, 중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지금 찢어지는 지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찢어져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만약에 여기서 충돌하면 여기는 이제 섭입하는 이러한 또 지형이 만들어지고, 또 얘가 여기까지 가다 보면 또 여기도 섭입형 그런 이제 섭입을 하는 이제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이동하는 순간, 그 다음에 여기도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찢어져서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서 찢어져서 이렇게 이동해요. 여기서 찢어져서 있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 이동을 하다 보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생기죠. 이 부분에서 기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그림이 사실은 잘못 그려졌어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가 찢어지고 여기가 찢어져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얘는 반대인데, 어떻든 해령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동하죠. 여기 해령 만지면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이 부분에서 서로 마찰, 기스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바로 보존형 경계,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뭐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지형은 두 가지 이름만 생각하면 돼요. 이 자체를, 이 부분을 보존형 경계라고 하면서 그 경계에 대한 지형 이름이 변환 단층이에요.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층, 끊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변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져가면 됩니다. 보존형 경계는 바로 변환 단층,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죠.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진 활동과 그 다음에 화산 활동에 의해서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 다음 얘네들의 위치와 그거에 따른 지형 이름들, 스콕산맥이니 호상열도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봤던 뭐 해령이니 해군이, 이런 것들 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면서 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직권의 변화가 이제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죠. 화산 활동하고 지진. 자,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 다 일어나면 우리 인간에게는 안 좋죠. 근데 좋은 점 이제 굳이 끄집어서 항상 장단을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요거 하나 체크해 두세요. 화산 불출물 중에서는 기체, 액체, 고체가 다 있다. 기체는 여러분 잘 아는 화산가스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화산가스의 주성분이 대부분 70% 이상이 수증기라는 거 좀 체크해 두세요. 되게 유해물질이 많을 것 같은데 수증기가 70%는 됩니다. 물론 유해물질도 포함되어 있지만. 액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용암입니다. 그 다음에 화산가스와 함께 화산 쇠설물이라 해가지고 막 돌덩어리들도 막 같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고체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피해. 뭐 환경적 피해, 뭐 사회 경제적 피해, 뭐 이건 뭐 다 아는 거고. 그러면 굳이 이걸 이제 장점을 얘기하면 이제 속 안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물질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오면서 표면을 덮음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여기 영양분들,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다시 바깥으로 빼주고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땅이 비옥하게 된다는 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이걸로 지열 발전하거나 온천 개발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지진은 사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뭐 사람 인명 피해 나는데, 환경적 피해, 사회 경제적 피해. 그럼 이걸 활용한다. 지진파 분석을 이용한 지구 내부 연구, 인공지진을 이용한 지하 탐사. 웃기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무슨 연구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냥 뭔 얘기인지 알죠?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특히 지진파 활용하는 중에서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은 구분이 됩니다. 피파이, 스파이, 이제 이동 속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핵실험하게 되면, 북한에서 핵실험하게 됐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핵실험했을 때 그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지진파가 이제 지구로, 이제 우리한테도 전달이 되는데, 그게 자연지진과 인공적으로 폭발했을 때 지진의 그 지진파 패턴이 달라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인공적인 지진이 만들어졌다? 그럼 뭐 이유가 뭐밖에 없어요? 핵실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 정리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클립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세요.